가득만. 글몬 누군디 저랴. 숭계든 아들인갑제. 아버지라자네. 고시랑거리는 노인들을 노려보며 학수가 다시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 이리 맹근 사람 나오란 말이오. 누구라도 갈채만 주시오. 학수가 왼쪽 주머니에서 20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누구든 갈채만 주면 나아가 사례를 톡톡히 알라요. 누구요? 어떤 놈이 우리 아버지를 이리 맹글었어? 그러자 누군가 번쩍 손을 들었다. 사연인즉슨 이랬다. 구례에는 읍사무소 부근에 감나무가 많이 심겨 있었다. 그걸 노인정에서 따기로 양해가 된 모양이었다. 장대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감을 따러 나무에 올랐던 아버지가 떨어져 아스팔트에 얼굴을 찌른 것이었다. 그 말이 학수의 화를 더 돋웠다. 시부를 당신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타? 나도 놀랐다. 아버지가 아니라 학수 때문에. 전에 몇 번 만난 학수는 점잖은 사람이었다. 쌍욕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누가 시켰거니? 여기저기서 노인네들이 고개를 주워거렸다. 나도 안다. 아버지는 누가 시켜서 나무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원했을 게 분명했다. 아버지는 누가 등쳐먹는 호구가 아니라 자원한 호구였다. 학수 또한 모르지 않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탱천한 연기를 서슴지 않은 학수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지만 표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학수는 높이 치켜들었던 20만 원을 노인정에 쾌척했다. 그리고 더 두툼한 봉투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했다. 아버지, 뭔 일 있으면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하시오. 나아가 만사 제끼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싹 다 아작을 내불란게.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몇 번이나 주워거렸다. 자전거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다. 학수야. 아버지에게 처음 이름으로 불린 학수는 아이처럼 신이 났다. 아버지 만난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 밥 먹으러 가자.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집으로 학수를 데려갔다.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었지만 그때까지 집에서 밥을 먹인 적은 없었다. 그날 아버지는 학수에게도 소주를 한 컵 가득 따라 권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술 잡수는 것을 그날 처음 봤구마. 참말로 좋아하시대이. 아버지는 어떤 자식을 원한다 표현한 적이 없었고 내게 서운하다거나 모자라다거나 하는 말도 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날 아버지는 행복했을 것 같았다.
불황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무식이고 나발이고 내 뒤에 이렇게 듬직한 자식이 있다. 그걸 모두 앞에서 입증한 셈이니 어느 아버지인들 행복하지 않았으랴. 학수는 노련한 사람이다. 아버지처럼 컵에 술을 따라 들이켜는 학수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수는 지금 옛 추억을 상기하는 척 저 혼자 잘난 나에게 엿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너는 대체 어떤 딸이었냐고. 어떤 딸인지, 어떤 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했을 뿐이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나는 평생을 바쳤다.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중이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말에는 빨치산이 부모라는 전제가 존재한다. 그 부모에게도 마땅히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만큼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가 무거웠다고 나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변명을 들을 아버지는 이미 갔고 나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사라졌다. 그 사실이 뼈아파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 아버지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울음이었다. 아버지 가는 길에까지 나는 고작 그 정도에 따른 것이다. 그런 나를 생판 남인 주제에 친자식보다 더 자식 같았던 학수가 아버지처럼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시그럴. 안녕하세요. 사람이지. 자, 우리 두 번째 낭독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연미입니다. 최미라 선생님, 세상의 모든 딸들을 울리시네요. 다음 낭독 어떻게 하라고. 네, 최미라 선생님의 그 앞으로의 낭독가의 길을 응원합니다. 그 더 감동과 웃음과 그리고 깊은 울림이 있는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해방일지랑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어쨌든 네, 네. 그 딸로서 또 기억하는 그 유년 시절에 엄마의 부엌에 대한 네, 메시지가 가득 담긴 책을 가져오셨어요. 네, 네. 유현미 선생님. 어떤 책인지 좀 네.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나이 50을 코앞에 두고 보니 불쑥불쑥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의 정체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지는 30년이 흘렀고 엄마를 떠나보낸 지도 20년이 가까워오네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부모님의 마지막 얼굴 언저리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희끗해지는 머리카락과 조금씩 늘어나는 주름살을 쳐다보고 있으면 당신들의 지난 삶까지 더 씌워져 아버지가 엄마가 내 안에 오롯이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양친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지는 걸 보니 아마도 저는 지금 많이 외로운가 봅니다. 김서령 작가의 수필집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를 권한 건 큰오빠였습니다. 일찍 떠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오빠가 이 책을 건네면서 그랬습니다. 안동 양반가로 시집와서 평생을 종부로 살아온 엄마를 둔 작가의 시선과 음식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저의 고향도 경북 안동입니다. 가진 거라곤 알량한 자존심밖에 없는 시종마을에서 태어나 고리타분한 가부장적 문화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작가의 어머니가 평생 양반가의 여인으로 살았다면 저의 모친은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온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 과제인 자식을 배불리 먹이며 공부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죠. 집안 어른들의 눈총을 받으며 선택한 그녀의 밥벌이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은 꽤 출중해서 안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정갈한 밥상, 김서령 작가가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음식이 저의 그것과 참 많이 겹칩니다. 김서령 작가처럼 우리 엄마 조리법 하나 소개해 볼까요? 네. 고향집 뒷산엔 유난히 상수리 나무가 많았습니다. 늦가을이면 지천으로 깔린 도토리를 줍는 게 아이들의 일상이었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 어스름 해가 질 때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주머니는 여지없이 불룩했습니다. 분주히 오가며 노는 아이들. 어느새 마당엔 도토리가 수북해집니다. 가을볕 아래 도토리들이 이리저리 뒹굽니다. 도토리의 운명. 어느 날엔 껍질이 홀라 담가져 있고 또 어떤 날은 물에 풍덩 빠진 신세가 됩니다. 쓰고 떫은 야생의 자존심까지 뺏긴 도토리는 절구통에서 형체마저 으스러집니다. 스삭스삭 채를 쳐서 고운 가루만 받아내지요. 이제 도토리 키재기, 개밥의 도토리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도토리 가루를 물에 풀어 휘 저으니 흙탕물이 따로 없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앙금이 가라앉으면 윗물을 버리고 또 물을 넣어 가라앉히기를 반복합니다. 자, 조급증은 버리십시오. 귀한 대접 받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니죠. 드디어 우리 집안 남자 도움이 필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얀 면보자기에 질퍽한 앙금을 넣고 비틀며 어금니를 꽉 깨뭅니다. 끝이 보입니다. 물기 빠진 앙금이 따사로운 햇볕과 시원한 바람으로 포슬포슬해집니다. 우리 집 겨울 양식 도토리 가루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도토리 가루야말로 엄마의 시간과 정성과 기다림의 선물입니다. 이 가루는 겨우내 우리 집 별식을 만들어줍니다. 가루만 있으면 묵을 쓰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에 가루를 풀고 소금과 참기름만 넣고 은근한 불에 젓다 보면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기지요. 어린 저는 이 마법 같은 장면을 놓칠 수 없습니다.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까치발을 연신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토리묵은 새콤달콤 묵무침으로 뜨끈한 묵밥으로 변신했습니다. 엄마의 많은 요리 중에 최고의 별미는 탕평추였습니다. 으슬으슬 한 끼로 보양식이 필요할 때면 엄마는 아침부터 도토리묵을 썼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묻어둔 독에서 묵은지를 꺼내고 돼지고기도 넉넉히 준비했죠. 넓적한 냄비에 허연 꼴가지가 낀 김치를 숭덩숭덩 썰고 거기에 비계 많은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보통의 김치찌개 아니냐고요? 맞아요.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엄마의 비장의 조리법. 바로 말랑말랑하고 쫄깃한 도토리묵 한 사발을 넣고 푹 끓입니다. 도토리묵과 김치찌개의 만남, 칼칼함에 담백함이 더해진 뜨끈한 엄마의 탕평추. 아버지는 국물이 끝내준다며 소주잔을 기울였고 오빠들은 고봉밥을 싹싹 비웠습니다. 자식들의 바쁜 숟가락을 흐뭇하게 쳐다보던 엄마의 따스한 눈길. 김서령 작가의 배추적을 읽으며 잊고 있던 고향과 그 시절 나를 키운 음식들이 고스란히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나란 사람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재래시장을 돌며 늙은 호박을 찾고 사라지는 제사가 너무 애틋하고 제발 대충 좀 먹자는 식구들이 야속하기만 했는데 그 감정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비난할지라도 먹거리를 대하는 정성만은 눈부시게 찬란하게 최고로 하는 것은 고향과 엄마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책을 내 목소리로 낭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서령 작가의 단아하고 그윽하면서 생기발랄한 문장을 소리내 읽으며 곱씹고 싶었습니다. 부엌을 오가며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던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4개월의 낭독 여정 동안 그 시절 엄마의 밥상을 받았습니다. 명태 보푸름, 호박뭉개미, 무익지, 햇장. 그리웠던 음식들을 실컷 읽고 나니 어느새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비로소 올겨울 찬바람과 대적할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이게 모두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은 덕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서령 작가님께
정향 극렬주 한 잔 바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젓을 먹었다에 정향 극렬주 낭독하겠습니다. 정향 극렬주 김서령. 조선의 3대 조리서라고 불릴 만한 수은 잡방, 음식 디미방, 온주법이 모두 안동에서 나온 게 우연일 리 없다. 책이 전해져 온 광상 김씨, 재령이 씨, 의성 김씨는 안동에서 500년 이상 터잡고 살아온 유서 깊은 문중들이다. 그들은 봉제사 접빙계, 제사 받들기와 손님 대접하기를 삶의 기본 원리로 삼으면서 음식에 들이는 깊은 정성을 그들의 이상인 군자되기의 구체적 실천 강령으로 여긴 것 같다. 봉제사 접빙객은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이었다. 봉제사는 통시적 소통이고 접빙객은 공시적 소통이었으니 그걸 매개하는 것이 술이었다. 수은 잡방에서 59종, 음식 디미방에서 51종, 온주법에 52종의 술 빚는 비비 전하는 것은 궁색한 안동 선비들이 유난히 애주를 해서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술에 인간이 쏟을 수 있는 최대치의 정성을 쏟아부었고 그걸 조상의 제사상에 손님의 밥상 위에 올렸다. 지난달엔 그리운 안동 내 앞 사빈서원 덩그런 기와지붕 아래 앉아 온주법이 지시한 대로 빚은 정향 극렬주, 음력 5, 6월에 담가 먹는 찹쌀술을 맛봤다. 백지를 떠돌며 나도 무슨 블루라벨이니 송로버섯 향이 난다는 샤또 오브리옹이니 하는 이름난 술을 웬만큼은 마셔봤다. 아, 그러나 300년 전 정향 극렬주, 정성이 진주처럼 녹아든 그 술에 비한다면 다만 싱겁고 머쓱할 뿐. 곁에 이런 술을 두고도 우린 와인과 사케 목록만을 주어 섬긴다. 예나 이제나 사람 사이엔 술이 필요하다. 술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다. 열어줄 뿐 아니라 이어도 준다. 사람끼리만 이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이어준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이어준다. 술을 통해 우리는 저 너머로 건너갈 수 있다. 보통 술로는 안 된다. 정성을 듬뿍 담아 손으로 빚어낸 술이라야 한다. 아, 정향 극렬주. 그리운 너의 술잔에 아름다운 정향 극렬주를 붓는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위대한 유산, 엄마의 밥상 뭐라고요? 탕, 평, 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낭독가 우리 장서영 시인님 모시도록 할게요. 네. 저희 장서영 시인님께서는 여기 논산에 있는 김홍신 문학관에서 계속 쭉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면 되고요. 우리 장서영 시인님에게 낭독 1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에게 낭독은 그냥 처음에는 책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이 과정 공부하면서 저는 무척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밑바닥에 그걸 만나고 싶었는데 그 정도 그렇게는 제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그렇지만 책 이제 요즘 더 이제 몇 번 읽으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뭔가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거기에 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직도 저는 저를 만나지 못해서 그거를 찾느라 사실은 50 몇 년 동안 헤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저를 모르겠어서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그러고 있고요. 낭독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고요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뭔가 그 도구들이 잡히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긍정적인 투사가 일어나야지 진짜 자기를 발견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선생님 인생의 여정에서는 시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또 낭독에 좀 몰입을 하고 계신데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쓰신 그 시집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시집을 조금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낭독을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멘트에 적어온 거 외에 제 낭독가 장서영입니다. 제가 낭독할 책은 제 첫 시집 눈꺼풀 사이로 빠져나가는 저녁처럼입니다. 저의 시집 눈꺼풀 사이로 빠져나가는 저녁처럼은 저의 인생의 방부제 같은 기록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제 생일에 제 시집 1호가 수줍게 태어났습니다. 첫 시집을 내고 대부분 엄청나게 후회한다는데 전 참 행복했고 뜨거웠습니다. 제 문장이 누군가에게 숨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시는 제가 고른 5편의 시입니다. 시의 공감을 넓히기